친구와 내기 골프나 한판 하려고 들렀던 동네 상가 3층의 허름한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그곳 3번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목격하기 전까지 제 50년 인생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고, 저는 과거의 실수를 안고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아내의 손에 골프채를 쥐어주며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 서울 사는 평범한 가장으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의 숙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자부심은 토끼 같은 자식들과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삶의 활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갱년기 탓인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권했던 것이 골프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골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팀을 만들어 스크린 골프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나가는 날이면 몰라보게 향상된 아내의 실력에 제 어깨가 다 으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재수 씨, 드라이버샷이 아주 그냥 프로급이야 하는 칭찬이라도 들으면 제가 칭찬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아주 불륜의 온상이라더라라며 낄낄거려도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맛있는 찌개 냄새와 함께 왔어요, 여보 하며 반겨주는 그런 아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일이 잘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미팅이 상대방의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되면서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이대로 퇴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스크린 골프에서 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복수의 칼을 갈던 친구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야, 김 사장. 나 지금 시간 뜨는데 지난번 복수할 기회 줄까? 전화를 받은 친구는 좋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 근처의 허름한 상가 3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대낮이라 그런지 골프장은 한산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었고 여기저기 빈 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4번 방 옆 3번 방에서만 시끌벅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 둘에 여자 둘인 듯 간간이 높은 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팔자 좋은 양반들이네. 속으로 혀를 차며 저와 친구는 바로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한참 경기에 집중하다가 잠시 담배를 태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번 방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방 안의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아내가 즐겨 입던 화사한 노란색 골프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바싹 붙어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의 여자는 제 아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턱을 괜 채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골프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의 자세는 필요 이상으로 밀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농밀한 연인들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품에 안긴 채 제가 최근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시멘트라도 쏟아부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 속에서 순간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겹쳐지며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을 뿐입니다. 야, 박 부장 안 들어오고 뭐해? 내 차례야. 친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의 경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연신 헛스윙을 하고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친구는 꼴 좋다, 오늘은 내가 이겼네 라며 신나게 떠들어댔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는 돈만 계산한 채 도망치듯 골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모를 이유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스크린 골프장 창문 너머로 본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던 아내의 얼굴, 그 남자의 능숙한 손길,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던 미러.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저속한 영화처럼 제 뇌리에서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5시. 텅 빈 집의 적막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느껴졌을 안락함 대신 집안 모든 물건이 저를 비웃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25년 전의 아내. 저 사진 속의 여자와 오늘 제가 본 여자가 정말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시체처럼 몸을 던지고 현관문 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오해일 뿐이라고 애써 믿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저녁거리를 사온 모양입니다.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저보다 늦게 퇴근하던 제가 집에 먼저 와 있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 놀람이 단순히 일찍 온 남편에 대한 놀람인지 아니면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자의 놀람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프죠? 얼른 저녁 차려줄게요.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 속에서 숨막히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저만 홀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우리 부부 사이의 침묵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그림자를 쫓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엿듣고 훔쳐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쥐새끼처럼 교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고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드시 베란다나 다른 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고 속삭이듯 통화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일어나 아내의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패턴의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비밀번호 오류라는 차가운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들킬세라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돌아 누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숨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증폭되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불면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말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며칠간 아내를 미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아내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저를 출근시킨 후 아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고 점심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그 남자의 그림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감시망이 허술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일은 정말 제가 오해한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미행 마지막 날,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의심이 만들어낸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친구들이랑 필드 좀 다녀와도 될까?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는 들어올게.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드. 그 단어가 제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납장 구석에서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DSLR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카메라의 무게가 제 결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방법 따위의 글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망원 렌즈를 점검하고 배터리를 완충하고 메모리 카드를 비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저는 비장하게 마지막 추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월요일 새벽. 다녀올게요. 아내는 현관에서 골프백을 끌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아내가 동네 친구의 차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는 파멸이든 진실이든 무언가가 반드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탄 친구의 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유령처럼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제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이 제 오해와 망상으로 끝나 아내에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까? 아니면 제 끔찍한 예상이 현실이 되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까? 어느 쪽이든 이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내의 차가 기흥 휴게소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화장실에 들르거나 커피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기를. 하지만 제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아내의 차가 주차를 마치기 무섭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와 그 친구를 보자 아주 익숙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매주 만나는 오랜 연인들처럼. 남자들은 웃으며 아내의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백 2개를 꺼내 자신들의 차 트렁크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아내의 친구 차는 휴게소에 버려두고 그들 넷은 한 대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옆자리 남자를 바라보며 웃는 그 미소는 집에서 저에게 보여주던 의무적인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행복과 설렘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찰칵, 찰칵. 정적에 휩싸인 차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안도감 대신 시커먼 절망감이 더욱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검은 세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까?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 골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회원제는 아닌 듯 저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몇 칸 떨어진 곳에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 넷은 골프백과 옷이 든 작은 가방들을 꺼내 들고 클럽하우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얼굴을 한 채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클럽하우스 안은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들과 멀리 떨어진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내 일행은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남자는 남자 라커룸으로 아내와 친구는 여자 라커룸으로 각각 헤어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에 차가운 물만 들이켜며 그들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자들이 먼저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로비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여자 라커룸 쪽에서 제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모든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오렌지색 골프웨어.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사준 적도 없는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처럼 당당하고 관능적인 자태였습니다. 아내는 보란 듯이 남자들에게 걸어가 자연스럽게 한 남자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욕적인 광경을, 그 완벽한 변신을 카메라에 담으며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며 그들이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다시 클럽하우스에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골프장을 나온 그들이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하이에나처럼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식당 사장은 그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고 저는 길 건너편에 차를 대고 망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내의 짧은 치마 아래 맨 허벅지를 안쪽까지 거침없이 더듬고 있는 광경을. 그런데 저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더러운 손길을 느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잘 익은 소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그 남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역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간신히 구역질을 참으며 그 치욕적인 장면을 사진 속에 박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향한 곳은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화려한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호텔 간판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을 찍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인터넷으로 찾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걸로 이혼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심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부정행위 자체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친한 사이인데 오해한 것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고통과 노력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절망에 빠진 제게 변호사는 작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명함에는 사실기획이라는 상호와 함께 가정문제, 민간조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이 이제는 정말 지옥의 문턱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덮고 아내와 단판을 짓고 이 지긋지긋한 결혼을 끝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를 기만한 자들의 위선을 남김없이 벗겨내고야 말 것인가? 결국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낡은 상가 건물의 한 다방에서 저는 사실기획의 실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듯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수금은 선불입니다. 기간은 3주. 3주 뒤에 사장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둑한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집에서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친절은 제게 독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저 손으로 다른 남자의 몸을 더듬었을까? 저 입술로 다른 남자와 입을 맞췄을까?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이름의 타인과 함께 사는 완벽한 가면을 쓴 광대였습니다. 약속한 3주가 되던 날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실장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아내의 지난 3주간의 행적이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어두운 지옥의 실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남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골프 관련 어플과 동호회 SNS를 통해 의도적으로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골프 스폰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에게서 고가의 골프 의류와 장비, 용돈을 지원받고 공짜 골프를 즐기는 대가로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서너 명의 다른 남자들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골프장에서 봤던 그 친구라는 여자 역시
아내와 한패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기만한 모든 것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집행자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로 증거를 쏟아내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들을 한 명씩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로. 첫 번째 타겟은 그날 골프장에서 아내의 허벅지를 더듬던 그 남자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 지역에서 꽤 규모가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황 사장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황 사장의 회사 건물 1층 로비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위풍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황 사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제 모습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누구신데 나를 아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제 아내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황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이나 회사 직원들이 이 사진을 보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협적이었는지 황 사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찻집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다.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자르고 사진 몇 장을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내의 허벅지를 만지는 사진, 그리고 황 사장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낸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사장님, 가정이 참 화목해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황 사장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하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저는 그 비굴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다시는 제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과 각서를 챙겨 찻집을 나왔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액수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더러운 기분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다른 남자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혹은 더 지독한 방식으로 응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는 제 가정을 파괴한 대가로 받은 더러운 돈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복수심마저 모두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와 서류들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간남들에 대한 복수를 모두 마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에게 뜯어낸 더러운 돈다발과 아내의 모든 배신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마지막 심판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저를 보고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 봉투와 돈다발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돈다발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호텔에 드나들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자신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최소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나 뒷조사했어? 그녀는 울며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추궁하듯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태연한 태도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니? 내년이 저 더러운 놈들이랑 붙어먹고 받은 화대 아니냐? 어디서 감히 내 더러운 입으로 내게 말을 걸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 치욕을 담아서.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을 뒤흔들 한마디를 마치 시를 읊듯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생각나네. 몇 년 전 그 여직원이랑 술 먹고 들어온 날, 당신한테서도 딱 이 냄새가 났었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제 기억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우고 살았던 과거의 외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이제 우리 같은 처지네. 아내는 저를 보며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경멸도 조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텅 비어버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과 함께 아내의 처절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억나? 당신이 그 여자랑 1년 넘게 바람 피우다 나한테 걸렸던 날, 당신 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새벽에 내 휴대폰으로 날아왔던 모텔 결제 문자. 내가 그 모든 걸 보고도 다음 날 아침 당신 해장국을 끓여주던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을, 내 여자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였지.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당신이랑 한 침대에 눕는 건 차가운 무덤 속에 눕는 것 같았고,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 밥을 해먹는 건 독약을 씹는 것 같았으니까. 당신이 내 영혼을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순결하고 깨끗한 아내이길 바랐던 거야? 아내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죽여버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아닌 다른 남자가 주는 더러운 돈으로 비싼 옷을 사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공허한 쾌감을 피를 토하듯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 들끓던 분노는 흔적도 없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복수의 승리감도
상간남들에게 받아낸 돈도 모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아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던 추악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지옥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묻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쇼윈도 부부로 남기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매일 확인하며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종신형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묻지 못합니다. 제가 그녀의 외도를 추궁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제게 이렇게 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는가? 남편으로서의 자격,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간남들에게 받아낸 더러운 돈다발은 결국 저의 과거에 대한 벌금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가장 먼 섬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텅 빈 식탁에서 부딪히는 수저 소리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서로를 핥힙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집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함께 늙어가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꿈입니다. 서로를 증오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 텅 빈 껍데기만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쓰러져갈 미래. 어쩌면 제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아내의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를 용서할 수도 그녀에게서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이 끝없는 지옥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